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도 OECD 소속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제 그같이 발언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 서두에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이나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가 됐다. 경제에서도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 추진으로 OECD 37개 나라 중에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됐다면서 이제 이 대목에서 언급을 한 게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 1위라는 대목이고요.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가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도입의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경제도 과거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그렇죠. 때는 비교해죠. 상당히 선방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 이 발언했다고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서 연일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보다 어제 발언이 이제 오늘까지 파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 어제 발언을 좀 보시면은 뭐 종합대책, 정부의 이제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어젯밤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라고 이제 날선 비판을 했고요. 뭐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 됐냐 좀 이렇게 어이없다라는 투로 비판을 했고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냐면서 뭐 집값이 잡혔느냐 이건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관련 장관이랑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그 지지난달에 대폭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보다는 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더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 대통령이 지금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한 발언을 너무 섣부르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여론이 이렇게 사실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시점인데 대책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일단 통할 대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했다. 맞습니다. 마지막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정치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왜 논란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분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도곡동에 있는 것 말고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놓은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게 뭐 팔려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꼼수.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7일이죠. 노영민 비서실장 이하 그 이제 산하에 있는 수석 우리 김 전 수석을 포함해서 참모들이 이 부동산 문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김 전 수석하고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까지 3명만 교체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가 됐는데 어제 인사교체 발표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 나오질 않았어요. 김거성 수석이나 강기정 전 수석은 나왔는데 인사도 하고 소회도 밝히고 했는데 혼자 안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톡방에서도 이미 나가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뒤끝을 남기고 퇴직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보도가 좀 나왔어요. 이미 7일 날 금요일 날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문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고 짐을 싸서 나왔다. 그러면서 뭐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은 어제랑 오늘이죠. 10일, 11일, 월요일, 화요일은 휴가를 써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뭐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일단
민정수석직보다 강남 집을 택한 거 아니냐. 두 채를 이제 계속 보유하려고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예. 청와대 민정수석이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건데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퇴직하고 하면 굉장히 청와대에 부담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안 나타났다.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좀 처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한데 이 부동산 내놨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렇게 불만을 좀 느꼈다면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이제 퇴임 후에도 만약에 이 주택을 유지한다면은 사회적 비판이 커질 거다라고 이제 압박을 좀 했고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김종인 수석 임명될 때부터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누구 탓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나가게 됐으니까요. 예, 정의당도 요즘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 찍은 사진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지난 7일 날 사실 그 금요일 날 페이스북에 이제 자기가 안성 축산면을 방문해서 그 류호정 의원 또 최근에 우리 또 옷차림으로 많이 회자가 됐던 의원과 장혜영 의원하고 같이 수해복구 작업을 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진 5장을 첨부했는데 이거를 일요일 날 지웠어요. 9일 날. 근데 이제 지운 게 수해 현장에서 왜 이런 사진을 찍냐라는 비판이 나와서 지웠다라고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을 좀 지우면서 논란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사진 속에 심상정 대표 복장이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수해 현장하고 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깔끔한 거 아니냐. 좀 옷도 깨끗하고 장화도 좀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증샷 찍으러 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 이제 저도 기사를 봐서 이제 처음 올렸던 그 사진들이라고 보면은 좀 깔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오늘 결국 정의당 측이 이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김종철 정의당 선임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에게 보도 유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게 재해지원 지원 관련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삭제한 거다. 근데 이제 마치 너무 깨끗해서 우리가 그걸 숨기려고 지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이제 흙을 다 묻힌 채 복구 작업을 하는 또 사진이 또 첨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복구 활동, 처음에 올라왔던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걸 올린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활동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못 찍은 거다. 근데 사실 제대로 못 찍었는데 오늘 또 공개된 사진은 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복구 활동 초기에 찍었다라는 것도 오자마자 사진부터 찍고 그럼 시작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런 모습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모습이라 좀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태영호 의원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태영호 의원이 북한 관련 전망 등에 섣발질을 좀 많이 해서 스타일을 구겼었는데 이번에 좀 점수를 땄습니다. 심 대표 의상이 논란을 빚는 딱 그 사이에 태영호 의원도 이제 충주 북구에 있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진흙이 이제 잔뜩 무슨 옷을 입고 나중에는 변기 뚜껑을 옮기는 사진이 올라와서 좀 대조를 이룬 건데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첫 사진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복장이라면 태 의원 사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이런 사진이었고 이 사진은 이제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고 하고요. 태 의원 자신은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거는 올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어떤 응원 댓글이 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국민일보 다 어떻게 쓰냐면 말끔한 심상정 덕에 진흙봉법 태영호 떴다. 흙탕물 태영호 대 깨끗한 심상정. 이거는 우리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 가서 태영호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 복구 활동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는 건 상당히 논란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같은 언론사들을 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어땠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이제 다만 이제 드러난 사진만 갖고는
뭐 충분히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예.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에 매일 나오는 기자들은 이렇게 안 쓰시던데 다른 기자분들은 글쎄요. 한번 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동재 전 기자하고 예. 한동훈 검사가 한 달에 몇백 차례나 카톡 메시지 전화를 주고받았다고요? 예, 오늘 어제 밤이죠. 공소장,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1월 말부터 3월까지 300여 차례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제 많이 나왔고요. 뭐 자세히 좀 보시면은 전화 통화가 15차례, 보이스톡이 3차례, 카톡 문자 메시지가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사실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연락한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 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카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농담 몇 마디에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300여 차례 뭐 연락했다. 이렇게 하는 건 프레임이다라는 약간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예. 전화는 몇 통했다고요? 전화가 15통. 그러면 전화 15통, 카톡 300 몇 통이면 카톡은 하루에 한 두세 건, 뭐 전화는 이틀에 한 번 꼴랑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2달이니까 예, 뭐 이틀에 한 번까지는 아닌데 한 달에 아니라 2달이군요. 예. 그러면 어쨌든 글쎄 뭐 양쪽에서는 그게 뭐 많이 연락한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소하는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신 이제 법조팀의 이동재 기자 후배 기자인 백모 기자가 같이 기소가 됐고 뭐 이제 검찰이 쓴 공소장 23쪽 분량인데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이제 뭐 쭉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입증할 만한 그런 대목이 나와 있진 않다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평가입니다. 수사팀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는 이 카톡을 300여 차례나 나눴다는 것은 알겠는데 네. 그 안에 내용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포렌식에도 안 나왔으니까. 예, 아직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동재 기자 포렌식 했는데 안 나왔고 본인 다 지워버렸으니까 나오기 전에 수사 나오기 전에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폰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포렌식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수사팀은 알고 싶은데 못 알기 때문에 다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한 거지. 네. 분명히 이제 뭐 이런 정황들이 찾아보면 나올 거다. 좀 더 지켜보고요. 하나만 예. 더 해보죠. 알겠습니다. 기상망명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의 날씨를 확인하는 분들이 기상망명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기상청을 못 믿어서 해외 기상청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기상청이 이제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예보가 냈는데 사실 날씨가 굉장히 그동안 선선했고 또 장마까지 예상보다 좀 길어지면서 너무 많이 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국내 날씨 우리나라 날씨 예보를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그 북유럽 국가의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거나 뭐 정확도가 높다라고 알려진 미국의 뭐 아큐웨더, 영국의 BBC 웨더 뭐 이런 데서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저 어릴 때도 사실 기상청 야유의 날 비가 왔다라는 농담도 있었는데. 예. 근데 뭐 지금 기상 이변 상태에서 기상청을 이렇게 원망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늘 원망만 받아온 것 같긴 한데 기상청에서는 어쨌든 예보가 옛날과 달리 시간대별로 세분화해서 제공되다 보니까 좀 체감적으로 오보가 늘었다라는 거가 이제 요소로 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쉽게 주문하고 현관으로 배송되는 물건들, 그 편리함 뒤엔 택배, 집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뛰고 움직여야 하는 이들의 삶은 고단한데요. 그래서 8월 14일 하루를 택배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택배 산업이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만 우체국 소속 집배원 노동자들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막인지 전국 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승목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승목입니다. 예, 위원장님은 우체국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딱 됐습니다. 2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편 그 사정은 좀 다르죠? 많이 좀 변해왔죠. 예, 예. 일반 우편물은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택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제도 국제 우편물도 많이 늘어났고요. 국제 우편물도 많이 늘어났고, 예, 택배는 정말 몇백 % 아마 늘어났을 텐데, 과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한 25억 개 정도 택배 시장이 배달을 했죠. 예. 택배 없는 날 14일로 정했는데,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은 이날 못 쉰다면서요? 그렇죠. 택배 없는 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환영하는 얘기인데, 예. 그 우체국은 이제 관공서 휴일 등에 대한 규정으로 아마 쉬지를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다른 택배 물건들도 혹시 그 우체국 쪽으로 다 몰릴 수가 있잖아요. 몰릴 수 있죠. 그럼 택배 없는 날인데 훨씬 일은 많아지겠습니다. 일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요. 이게 정상적으로 배달이 안 되는 구조예요. 어쨌든 택배 기사님과 이제 집배원 분들이 이 전체 택배 물량을 배송을 담당을 했었는데, 예. 택배 기사님이 한 60% 배달하고 집배원 분들이 한 40% 정도를 배달했는데, 반절 이상이 쉬시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배달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우정사업본부에 하셨을 텐데, 우정사업본부 어떤 대답이 돌아왔던가요? 우정사업본부는 이제 집배원들에게 이제 과중한 택배 물량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택배를 이제 배달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접수가 되고 운송이 되고 이제 배달이 되잖아요. 예. 이 접수를 13일 날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14일 날부터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접수를 그렇죠. 받으면. 예. 그래서 그 한 반절 배달을 담당했던 분들이 집배원 분들인데, 이 집배원 분들이 고유의 또 업무가 있어요. 우편물에 이제 일반 우편물과 편지와 이제 등기 우편물이 있는데, 이 택배 업무를 과중해서 배달하게 되면 전혀 이게 그 배달 시스템에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체국 노동자들의 요구는 13일과 14일에는 그 택배 접수를 제한을 해야죠. 제한해달라 이 말씀이군요. 예. 근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변질되거나 생물 택배는 이제 접수를 못 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며칠간 그 14일뿐만이 아니라 17일까지도 임시 공휴일이 있어서요. 예. 한 4일간 이제 배달이 이제 불가할 수가 있거든요. 신선식품에 한해서는 그렇죠. 예. 신선식품과 이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그 택배는 접수조차를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이제 계약업체, 이제 쇼핑몰이나 이제 그 대기업 큰 업체에서 보내는 그 업체들은 일단 배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송이 되면 어쨌든 종적조에 좀 남아서 문자로 언제 배달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배달이 안 되면 이게 많은 민원으로 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13, 14일 날은 그 주문을 좀 자제하는 스스로 14일 날이 택배 없는 날이니까 그런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캠페인을 좀 같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최근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서 좀 걱정인데 그 요즘은 어떻습니까? 업무 환경이 좀 개선됐습니까? 좀 개선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소 이제 인력들이 좀 충원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올 들어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이제 배달을 하거나 현재 이제 뭐 폭우나 이제 폭염이나 이런 악조건이 되면서 배달 환경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많은 사람을 더 택배 노동자를 채용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뭐 택배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택배원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혹시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주민들께 이제 손발이 되는 택배 이제 배달 노동자가 많이 아파요. 그 올 들어서 이제 택배 노동자 4분이 이제 과로사도 있었고, 집배 노동자 또한 이제 최근 5년 동안 한 100명이 넘는 집배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들의 쉼과 이들의 노고에 1년에 하루라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만 4분이 돌아가셨다고 벌써? 예. 그 휴식은 그럼 언제 취하십니까? 돌아가면서 취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도 못하죠. 이게 그 자기 담당 구역이 있고 대체 인력을 그 마련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우체국이나 택배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참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연차가 있고 쉬어야 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그 남은 인원들 지금 일하시는 인원분들로 그 나머지 이제 결의 인원이나 빠진 인력에 대해서 대체하게끔 하는 구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날 할당된 택배량이 있을 테고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쉴 수도 없고 만약에 그걸 소화 못하게 되면 바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인원뿐만이 아니라 예. 쉬게 되면 그 나머지 물량들을 대체 인력이 와서 다른 인력이 와서 배달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나눠가는 거예요.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 그 빠진 사람 분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구조죠. 그러면 뭐 연차라든가 아니면 뭐 여름 휴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이 어렵겠네요. 어렵죠. 연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연휴 때는 택배 물량이 더 쏟아질 텐데. 그럴 때는 더욱더 바쁘죠. 예. 그 택배 물량들이 이제 명절 때 많이 몰리기도 하고 이제 가을철 되면 그 농산물이 이제 가을 거지가 몰려오면서 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예. 그 여름에는 또 왔다 갔다 뛰어다녀 하시니까 더 힘드시겠습니다. 가을이나 겨울보다. 그렇죠. 밖에서 이제 거의 뭐 뛰다시피 일을 하니까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이게 그 일을 하는 하루의 양이 어쨌든 점심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2시간마다 15분을 좀 쉴 수 있는 좀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중간 쉬지도 못하시는 거네요? 예. 식사를 뭐 차에서 한다, 이동 중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하루에 이제 물량을 맞추려면 어쨌든 뭐 식사 시간까지도 좀 쪼개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주 이제 그 단가조차도 좀 낮고 예.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장시간 노동, 고된 노동으로 되다 보니까 식사 시간조차도 좀 제대로 못 지키고 이게 이제 과로사로 또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죠. 예. 그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집배원분들은 거의 오토바이로 1일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택배를 전담하시는 택배 기사님이나 택배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그 교통사고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늘. 그렇죠. 안전사고에 항상 그 주의를 좀 기울여야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일을 쫓기다시피 하다 보면 또 안전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이 악조건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강 조심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집배노조 위원장으로 경기도 시흥 우체국에서 일하는 최성목 집배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